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한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꿋꿋하게 용기를 갖고 하는 이한 작가의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윤기 작고하신 그 소설가이자 저술가이신 또 번역가이신 이윤기 선생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윤기 선생님을 통해서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신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신화라는 것이,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인생, 뭐 철학, 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또 인과 신간의 어떤 문제, 그렇지만 그런 것을 더 어떻게 이젠 더 의미 있게 해석할 것인가, 뭐 학문적인 접근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기 선생님이 너무나 뛰어난 어떤 이 작품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오랜 기간 5권에 걸쳐서, 근데 마지막 권은 완성하지 못하셔서 역시 또 이제 그 영문학을 전공하신 따님이 이제 마지막 권을 이제 완성해서 5권이 이제 출간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신화라는 주제에 이렇게 천착하시면서 정말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라보는, 서양 문명을 바라보는, 또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 인류의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흐르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복수, 탐욕, 뭐 이해, 용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는 사실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어느 나라의 신화에도 있고 또 역사에서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뭐 성찰이나 철학적 사고나 이제 그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되어준, 어떤 좋은 표본이 되어준 이제 저작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윤기 선생님 덕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접할 때, 여기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제 뭐 역사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순히 뭐 소설의 플롯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대할 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좀 더 어떤 깊은 인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혁명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 연구의 그 스토리에 대한 어떤 접근법과 관련해서 어떤 혁명가가 아니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기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윤기 선생님께서, 물론 이분은 이제 그 뛰어난 소설가로서도 이제 작품을 많이 남기셨지만은, 그래서 존경받아야, 저도 존경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한 분의 학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너무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그 8월 11일 목요일이었죠. 2022년. 오늘 날씨가 괜찮았어요. 낮은 좀 덥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빨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혼자 사는 이한 작가, 도시빈민, 실업자 이한 작가, 늘 빨래, 특히 수건 때문에 걱정인데, 특히 여름에는. 어쨌든 근데 내일도 다행히 날씨가 맑을 거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빨래를 좀 해서, 빨래를 뽀송뽀송 말려서 좀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세수하고 얼굴을 닦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너무 더우니까 밤에 수건만 하나 배에 걸치고 배에 덮고 자거든요. 그래서 수건이 이불 겸용 이 세안용 겸용, 샤워할 때 등등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 수건을 아주 뽀송뽀송하게 햇빛에 살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윤기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윤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참 이한 작가가 요즘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돼요. 지금 책을 펼치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윤기, 소설가, 번역가, 신화 전문가. 1947년 경상북도 군유에서 태어났다.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하얀 헬리콥터로 입선해 등단, 이후 번역을 생업으로 삼았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박,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토마스 불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카를 구스타프 융의 인간과 상징 등 250여 권에 이르는 책을 우리말로 옮기며 대한민국 최고의 번역가로 자리매김했다. 저는 정말 번역과 관련해서도 이윤기 선생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었나? 85년 6년이었으니까 누나가 이제 저희 누님이, 미국에 사시는 저희 누님이 이 책을 이제 읽는 걸 받고, 또 이제 시온 코네리가 나왔던 이제 걸로 이제 또 영화되기도 했죠. 근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열린 책들에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문학계나 어떤 이 문인계가 받았던 충격을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 이윤기 선생님이 어떤 좋은 번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리스인 조르바, 그렇죠. 그리고 미름사에서 나와서 여전히 이제 미름 아마 클래식의 1번이 변신 이야기 아니었나요? 만약에 맞다면은 미름 클래식 작품집에 지금 거의 한 300권까지 발매된 시작을 열어준 변신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텍스트죠. 토마스 부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도 번역하셨습니다. 1994년 장편소설 하늘의 문으로 문단에 돌아온 이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 장편소설 뿌리와 날개, 내 시대의 초상, 소설집 두물머리, 나비 넥타이 등을 출간했다. 그의 소설은 풍부한 교양과 유머, 지혜와 교훈을 두루 갖추고 있어 어른의 소설, 지성의 소설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윤기 체라 칭할 만큼 개성있고 맛깔나는 문체를 구사하는 탁월한 문장가로서도 시대를 풍미했다. 청년 시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독학했다. 검정고시에 입학한 뒤 성결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91년에서 2000년 미시간주 주립대학교에서 종교학, 문화인류학, 초빙연구원과 객원 교수를 지냈다. 번역과 문학에 헌신한 이력을 인정받아 2005년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로 또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고 독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고, 또 물론 이제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인 시각으로 신화를 바라보는 또 그런 업적을 이루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권,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라는 이제 제목으로 1권이 나왔죠. 이제 원래 이 책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합권으로 해가지고 5권이 책 묶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권부터 5권까지 그 책은 제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사서 봤었는데, 그 책은 지금 이제 저와 이혼한 이한 작가에게 너무나 가슴에 큰 아픔을 주고 저와 이혼한 저희 아내, 아직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내의 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다시 샀습니다. 이게 실업자 주제, 이거 진짜 이름 목돈 쓰기 힘든데, 아무튼 들어가는 말을 이건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윤기 선생님의 어떤 이 신화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리스 남쪽에 있던 섬나라 크레타에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래 아테나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손재주도 좋았거니와 뭘 만들기도 퍽 좋아했다. 아테나이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인가? 옛날 트로이아 전쟁 때 목마를 만든 것도 아테나이 사람이었다. 크레타 왕 미노스는 이 사람에게 미궁을 하나 만들 것을 명했다. 이제 미로로 된 궁. 미궁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으되 그 안의 길이 하도 꼬불꼬불하고 또 고약해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어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고 한다. 미궁에 들어간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미궁에 빠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다. 미궁 속의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는 미로라고 부른다.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을 받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었다. 미궁 또는 미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버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중간에 R이 있기 때문에 레버린스. 네. TH가 있네. 레버린스. 예. 미노스 왕이 미궁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서였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의 황소라는 뜻이다. 이 소는 여느 소가 아니다. 대가리만 소가 대가리일 뿐 목 아래로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괴물이다. 말하자면 우인, 그러니까 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인이다. 미노타우로스는 여물을 먹는 대신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골칫거리 괴물이다. 그야말로 악독한 괴물이었네요. 하지만 왕이 이 괴물을 죽일 수는 없다. 어엿하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따라서 아들과도 다름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네, 미노타우로스가 그 왕의 왕비의 몸에서 태어났죠.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자 왕은 이 괴물을 미궁에 가두어 버렸다. 미노스 왕은 당시의 약소국 아테나의 왕을 협박해서 해마다 14명의 선남 선녀를 바치게 했다. 미궁에 갇혀있는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나의 왕자였다. 그는 자기 나라 선남 선녀들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네, 용감한 왕자 테세우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에게 희생될 14명의 제물에 끼어들어 크레타로 갔다. 그는 다른 제물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가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살신성인의 자세네요. 정말. 네.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처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신. 그런데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이 영웅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한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 같이 용기 있고 잘생긴 청년이 미궁에 던져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를 그렇죠. 선남 선녀끼리 서로 좋아하는 게 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한 작가도 그렇게 방송국 다닐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인간에게 미궁은 곧 죽음이었다. 미궁에 들어갔다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지 않은 인간은 없었다. 설사 미노타우로스를 죽인다 하더라도 다이달로스가 지은 그 미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도 뒷날 이 미궁에 갇히게 된다. 미궁을 만든 자가 바로 그 미궁에 갇힌 것이다. 하지만 다이달로스만은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궁에서 탈출했다. 새의 깃털을 주워 모아 쫀쫀히 엮어서 날개를 만들었고 이 날개를 달고는 날아서 아들과 함께 탈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아드리아드네는 가만히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이 잔뜩 감겨있는 아마실타레를 하나 건네주었다. 예, 마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아마실타레. 드디어 테세우스가 14선남 선녀에 섞여서 미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이 왔다.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는 살며시 품 안에서 그 실타래를 꺼내고 실 끝을 풀어 미궁의 문설주에 묶은 뒤 미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솔솔솔 실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을 풀면서 그는 한나절을 들어갔다. 첫 장에 테세우스의 신표에서 읽게 되겠지만 테세우스는 16살 때 이미 섬도를 번쩍 들어올린 천하장사다.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올라가면서 네노라 하는 도적을 무수히 쳐 죽인 젊은 영웅이기도 하다. 테세우스는 미궁 속에서도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였다. 남은 일은 아테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오는 일이었다. 자,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에게는 아드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었다. 미궁의 입구에서부터 실을 솔솔 풀던 실타래가 있었다. 이제 그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실을 잡고 살살 당기면서 나오면 된다. 바닥에 실이 깔려있는 길은 바로 그가 미궁으로 들어오면서 걸은 길이다. 그 길을 되짚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미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도 그 의미를 읽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신화는 미궁과 같다. 신화라는 미궁 속에서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독자에게는 아드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다.
아우, 예, 좋은,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예, 흡인력이, 예, 대단한 이윤기 선생님의 문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상력이다. 12꼭지의 글을 신화 이해의 열쇠로 삼아 이 책은 필자가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한 책이 아니다. 12꼭지의 글에는 신화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12개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각각의 열쇠에는 또 무수한 꼬마 열쇠가 매달려 있다. 큰 열쇠, 작은 열쇠로 독자들이 나름대로 열기 바란다. 필자의 해석은 필자의 실타래이지 독자를 위한 아드리아드네의 실타래는 아니다. 모쪼록 독자가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아드리아드네 실타래로서 미궁 진입과 미궁 탈출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미궁이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주 아드리아드네는 이렇게 진입과 탈출을 시도한 독자, 이렇게 진입과 탈출에 성공한 독자에게만 존재한다. 테세우스는 아드리아드네가 아닌 나의 아드리아네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테세우스의 아드리아드네가 아닌 나의 아드리아드네를 만나고 싶네요. 저도. 네. 여러분도 꼭 이제 아름다운 공주 아드리아드네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드리아드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여기 18세기 스위스화가 앙켈리카 카우프만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네. 아드리아드네님을 저도 실타를 풀고 나와서 만나고 싶네요. 그러려면 저도 12개 열쇠를 찾아야겠죠. 독자는 지금 신화라는 이름의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있다. 생각하라. 일단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기 바란다. 필자가 뒤에서 짐바지를 잡고 따라가겠다. 짐바지를 잡고 따라오시면 좀 이 페달을 돌리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냥 좀 뒤에서 밀어주시면 어떨까. 네. 하지만 곁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한 힘이 되겠죠. 네. 이한 작가도 여러분 독서의 길잡이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네,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1장입니다. 네. 외짝 신사나이, 신발이 하나만 있는 사나이입니다. 왜 신발이 하나일까요? 신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신화나 전설에는 신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이한 작가도 얼마 전에 신발 꿈을 꿨는데, 그리스 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 근데 저는 신발이 꿈에 나오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특히 신발을 꿈에서 잃어버리면 제 주위에 누가 돌아가세요. 지금 예지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꿈을 그저께 꿨는데 네. 아무튼 네, 그 얘기 나중에 이거 오늘 이번 편 읽고 나중에 마저 해드릴게요.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는 사람 이야기. 강가의 신발을 벗어놓고 투신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 신발을 단서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이야기. 그리스인들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이에아손,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아르고라는 이름의 아주 빠른 배를 타고 북쪽 나라로 가서 아득한 옛날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황금빛 양의 털 가죽을 찾아오는 영웅이 바로 이아손이다. 이아손, 제가 아이손이라고 잘못 읽었네요. 황금빛 양털 가죽은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아손은 그리스인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은 영웅인 셈이다. 이아손 이야기 첫 대목부터 소개한다. 아득한 옛날 그리스 땅에는 이올코스라는 나라가 있었다. 영웅 이아손은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나라가 평화스러웠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셈이다. 그러나 영웅 이아손은 모든 영웅이 다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모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난이 영웅을 만드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저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왕이었다. 지혜롭지도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했다. 현명한 신하도 없었고 범 같은 장수도 없었다. 게다가 젊음조차 없었다. 이아손이 태어날 당시 이미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졸다가 나귀 잔등에서도 이따금씩 떨어질 정도로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다. 졸다가 나귀에서 떨어지면은 그럼 나귀를 타지 마시지. 그럼 수레를 타셨어야지. 있어야 할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왕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뱃속이 검은 이복 아우였다.
왕은 당시 이미 노인축에 들었지만 이복 아우 펠리아스는 30대 한창 나이의 젊은이였다. 아까 권력욕이 있었구나. 펠리아스는 재산을 풀어 신하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펠리아스에게서 뇌물을 얻어먹은 신하들은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왕은 연세가 많고 왕자인 이하손은 아직 어리다. 왕자가 자라 왕위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왕자는 장성할 때까지 숙부인 펠리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왕자가 장성할 때까지. 그래야 밖에서 우리나라를 넘보는 자들을 막고 안에서 왕자를 넘보는 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신하들이 좀 이렇게 의리가 없는 신하들이라서 좀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펠리아스는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뱃속이 검은 펠리아스도 그냥 왕위에 오르기는 미안했는지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은 이하손이 장차 자라 왕 노릇 할 만한 나이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왕위에 오른 펠리아스는 권력을 휘둘러 장차 왕위에 오를 조카를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꼭 세조 같네요. 네, 예. 세종대왕의 아들인 단종을 그 핍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역사를 보라. 왕이 계승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잘 아는 이하손의 가까운 친척들은 어느 날 5살밖에 안 된 이하손을 몰래 펠리온산으로 보냈다. 펠리온산에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 즉 머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 허리 아래로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는 그 해리포터에도 나오죠. 네. 거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친구들로 맞아. 나중에 켄타우로스가 그 나쁜 교장, 여자 교장 그 친구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죠. 예. 케이론이 있었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있었다. 이 케이론은 여러 영웅을 배출해낸 켄타우로스다. 헤라클레스의 신, 헤라클레스의 신, 즉 의, 그러니까 의사할 때 의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도 바로 이 케이론의 제자들이다. 케이론의 제자들의 용감한 전사들이 많이 있었네요. 우리가 만화나 무협지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니와 이하손은 이 산에서 숨어 지내면서 케이론에게서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악기 다루는 법, 배 짚는 법, 백길 짐작하는 법 따위를 배웠다. 좋은 스승을 만났네요. 그렇죠. 이한 작가도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케이론 같은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지금쯤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지 않았을까. 이하손이 펠리온산으로 떠난 지 15년째 되던 해 키 높이로 자란 펠리온 산자락에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5살 때 펠리온산으로 숨어 들어간 왕자 이하손이다. 15년 동안이나 무술을 연마하고 웅변술을 익힌 이하손이 나라를 찾기 위해 드디어 산을 내려온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던지 이하손의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자라 있었다. 이 웅변술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당시 이제 그리스 또는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웅변술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귀족 시민의 어떤 그 미덕이자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스킬, 덕목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 시대에 보면 이제 광장 정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광장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제 뛰어난 웅변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역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키케로라는 우리가 아는 이제 위대한 그 로마의 정치인도 굉장히 웅변의 달인이었죠. 한편 펠리아스 왕은 조카 이하손이 펠리온 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5살 어린 나이에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춘 일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펠리아스는 자기에게 이하손이라는 조카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지 오래였다. 비록 형에게서 왕위를 빼앗기는 했지만 펠리아스는 이올코스 나라를 괜찮게 다스리는데 꽤 쓸만한 왕이었던 것 같다. 이올코스는 늙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강성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하손이 종족을 감추고 15년 세월이 흐르는 당시 나라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소문을 동요로 지어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근데 조카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지 오래였다라니
이 펠리아스 왕은 이 왕위를 찬탈한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이 왕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왕족들보다 철저하지 않았나 봐요. 뭐 그때 우리는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좀 너무 자신감에 넘쳤던 건지. 모노산 달로스가 내려와 이오코스의 왕이 된다네. 어린이들이 이런 동요를 불렀는데, 근데 이런 거는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봐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동요를 부리게 해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소문이 사실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서양의 2000년이 넘은 서양의 이런 어떤 그 신화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게 동양과 서양이 이제 어떤 맞닿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쨌든 지역은 다르고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그 지역에 살았어도 이런 어떤 공통 분모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펠리온산에서 내려와 이올코스 나라로 들어가려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야 했다. 이하손도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하손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변에는 먼저 온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울목을 찾기는 찾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 혼자는 건너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분명했다. 이하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말로 물었다. 나를 업어서 건네주려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긴 머리카락을 잡고 건너랴? 이하손은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할머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마땅히 업어서 건네드려야지요. 영웅의 목소리입니다. 이하손은 할머니를 업고 강물로 다가섰다. 여울목인데도 하도 깊어서 한 발 들여놓자 무릎이 잠기고 두 발 들여놓자 엉덩이가 잠겼다. 이 아둔한 것아, 내 옷이 젖지 않느냐?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이하손의 목을 끌어안고 목 쪽으로 기어 올랐다. 이하손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할머니가 쥐어박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이올코스로 갑니다. 이하손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올코스에 누구를 찾아가? 펠리아스 왕을 찾아갑니다. 펠리아스가 네 집 무슨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 실은 펠리아스 왕은 제 숙부님이십니다. 숙부 좋아한다. 네. 이하손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달리는 말 같으면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던 여울목이었다. 그런데 가도 저쪽 두까지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는 데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울목을 반쯤 건넜을 때는 할머니의 몸이 천근 무게로 이하손의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업은 것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를 업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넓은 여울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을까? 그리고 여기 서파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노파가 헤라 여신이었어요. 예. 이하손을 시험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서파가 하나 있네요. 네, 여기 서파가 있고 그런데 삼국지에 봐도 그 유비가 이제 크게 이제 그 뭐 도원결의를 맺고 이게 크게 이게 어떤 성장하기 전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죠. 어떤 노파 할아버지가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 유비가 건너고 가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그 유비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그 조언을 해주고 후련히 사라지는. 확실히 옛날 뭐 신화 이런 오래된 이야기에는 서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하손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할머니는 또 쥐어박듯이 내뱉었다. 이 할미가 무거운 게지?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꾸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놈이 깊은 곳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내 엉덩이가 이렇게 젖기는 했다만 이놈아 내가 손덩어리냐? 내 엉덩이가 물이라도 빨아들이냐? 자꾸만 무거워지게? 그게 이상합니다.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할머니가 빽 소리를 질렀다. 빽 소리를 질렀으면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빽 소리를 질렀다. 이하손은 그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미끄러운 돌을 밟았고 그 돌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균형을 잃고 허둥대는 바람에 가죽신 한 짝을 놓치고 말았다. 가죽신은 빠른 물살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갔다. 이하손이 그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려고 한쪽 발을 쳐드는 순간 할머니가 또 한 차례 호통을 쳤다. 이놈아 사람이 중하지 가죽신이 중하냐?
끝까지 가죽신 한자 때문에 이 할미를 물에다 처박으려고 그래. 예전에 배철수 음악캠프 제가 담당 PD였을 때 배 선배가 철수로 오늘이라는 중간 이렇게 그 이제 에세이 같은 그 원고 읽을 때 이렇게 노인분들 목소리 성대모사를 잘하셨는데 하기야 할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하손은 벗겨진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지 못했을 것이다. 산이라도 하나 짊어진 것 같아 발을 잘못 쳐들면 다시 균형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하손은 가죽신 한 짝을 포기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반대편 강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등에 업은 할머니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발은 강바닥으로 한 자씩이나 빠져들고 있었다. 이놈이 왜 이렇게 비실거려? 할머니가 또다시 호통을 쳤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건네드리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놈아, 이 좁은 열목에서도 이렇게 비실거리는 녀석이 무슨 수로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아? 왕위를 되찾으러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펠리아스가 웃겠다 이놈아. 저희 펠리아스 숙부님을 아십니까? 내 신전을 더럽힌 괘씸한 놈을 내가 왜 몰라? 내 신전? 여신이 아니고서야 신전을 내 신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참으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이하손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하손은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 건너왔는지 그는 이미 강둑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하손은 잠깐 꿈을 꾸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꿈은 아니었다. 오른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데 왼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하손은 가죽신을 한 짝만 신은 채로 이올 코스로 들어갔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아이들은 이하손을 둘러싸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 코스의 왕이 된다네. 모노산달로스, 모노, 영어로 MONO가 무슨 뜻인가? 하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산달로스는 가죽신이다. 가죽끈으로 장단지에다 얼기설기 엮어 묶은 가죽신이다. 오늘날 우리가 샌들이라고 부르는 슬리퍼 비슷한 신발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 산달로스가 샌들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모노산달로스는 무엇인가? 신발을 한 짝만 신은 사나이라는 뜻이다. 외짝 신발을 신은 사나이, 즉 외짝신 사나이라는 뜻이다. 아,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외짝신 사나이였군요. 네. 자, 모노산달로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주의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혹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신발 한 짝 이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하손은 우선 머리나 손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발소를 찾아 들어갔다. 이발소가 이하손의 위아래를 번갈아 훑어보면서 물었다. 가죽신 한 짝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우루스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만 가죽신 한 짝을 떠나보내고 말았소. 참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모노산달로스, 외짝신 사나이가 내려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개한 소문이군요.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 나라 왕이 어느 여신의 신전을 욕보인 일이 있습니까? 이하손이 묻자 이발사가 대답했다. 있겠지요. 펠리아스 왕은 본초가 있는데도 첩을 열어두었어요. 첩들은 차례로 자식을 낳았고요. 젊은이는 헤라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아시지요? 알고 말고요. 신성한 결혼을 지키시는 여신이 아닌가요?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면 벌을 주시는 여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펠리아스 왕이 신성한 결혼의 명세를 어기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니까 헤라 여신의 신전을 지키고 있던 여사제가 펠리아스 왕에게 충고를 했지요. 뭐라고요? 그럼 못된 짓 그만두지 않으면 여사제라고 하니까 그럼 못된 짓 그만두지 않으면 모노산달로스가 와서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요. 하지만 펠리아스 왕은 못된 짓을 그만두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서 신전 기둥뿌리까지 이거 이발사의 말이구나. 사람을 보내서 신전 기둥뿌리까지 뽑게 했답니다. 말하자면 헤라 여신을 단단히 욕보인 것이죠. 나쁜 놈이네. 신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특이한 게 인간이 신한테 막 대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양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인간이 신한테 대드는 일은 별로 없는데 동양 신화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인간의 격이 올라간 건지 신의 격이 격화된 건지 아무튼 예. 결국 신한테 미움을 받으면 또 벌을 받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스토리와 결론을 보면은 말하자면 헤라 여신을 단단히 욕보인 것이지요. 이발사의 말을 들은 이하손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다. 아, 그렇다면 아까 그 할머니가 바로 헤라 여신이었구나. 헤라 여신이 할머니로 둔갑하고 내 앞에 나타나셨던 개구나. 여기까지가 그리스 시인 아폴로니우스 로디오스가 쓴 영웅서사시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나오는 모노산돌로스, 즉 외짝시 사나이의 내력이다. 아르고는 영웅 이하손이 타고 먼 북쪽 나라로 갔던 배의 이름이다. 모노산돌로스 이하손이 북쪽 나라 콜키스에서 그 나라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빛 양의 털가죽을 찾아가지고 돌아와 펠리아스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찾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일이다. 왜 하필이면 신발인가? 신발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본다. 테세우스 신화에는 이 신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어디 한번 살펴보자. 네. 신화 속의 신발에 주목을 해서 물론 재미있는 어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또 이제 신발, 네. 신발에 주목을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발의 어떤 의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은계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테세우스의 신표라는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또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신화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위에 좀 재밌다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하루에 한 편 읽은 게 짧으면 2편 읽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뭐 그럼 1시간이나 되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얘기가 재밌다고 하시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계속 읽어드리고요. 아니면은 저번에 읽어드렸던 공자평전을 맞아 읽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 좀 더 뭐 철학 인문학 관련 서적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책을 읽어드릴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또 비 소식이 있던데 아무튼 비 피해 잘 대비해서 별일 다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이한 작가였습니다.